제가 어제 일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입원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더 더웠잖아요. 오후에는 8시까지 쳐야 돼요, 신선을. 이 압박감을 계속 뛰어다니다가 119를 부른 거고. 되게 비일비재. 계단에서 쓰러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거품 불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쩌다 내리는 강한 소나기에도 배송을 멈출 수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죽겠다는 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선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년째 택배 노동자로 일해온 신태하 씨. 30kg.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한 번에 서너 상자씩 들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배송 단 3번 만에 땀으로 흠뻑 젖어버린 얼굴. 하지만 아직 배송해야 할 짐이 한가득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게 뭐 탈수 증세나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주니까요. 어지러움이 핑 돌고. 이 타이레놀. 네. 한 2, 3일? 2, 3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피로도 누적되거나 뭐 그럴 때 심하고, 네. 멍하고 이렇게 뒷골 쪽부터 해서 찌릿찌릿하거든요. 신 씨는 올해 초부터 출근 시간을 4시간 당겨 낮 1시부터 배송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물량은 적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많아지고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파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배송할 수 있는 가구 수가 10가구에서 12가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쉬는 시간 없이 오후 1시부터 그냥 쭉 일하게 되는 형태라서 사실상 근무 시간은 지금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지난 2달간 신 씨는 닷새를 쉬었고 6,000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노동량과 시간에 비하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신 씨가 하는 쓱 배송은 일명 도착 단가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한 집에서 택배를 많이 시킬수록 물량은 많아도 단가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가져와야 돼요. 5개라. 1,700원, 첫 박스는 1,700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300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돼 있어요. 1차만 하게 되면 거의 뭐 4만 원, 5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쓱 배송하고 2회전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둘 다 하게 되는 거죠. 신 씨는 물품을 트럭에 가득 채워 배송을 끝낸 뒤 한 번 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기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조슬기입니다. 오늘 좀 많은 편인가요? 좀... 아니요, 오늘 거의 자, 물건 하나만 갖다 줄게요. 예. 야간 배송을 담당하는 기사들의 경우는 어떨까? 3년 전 쿠팡 택배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송범 씨. 배송 물품의 분류 작업이 늦어져 평소보다 늦게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지는지를 다 미리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 아까 있는 이제 앱에 있는 지도 보고 거기에 이제 물건이 다 떠 있거든요.
그가 담당하는 구역엔 아파트가 단 2곳뿐.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잇따라 옆 건물로 들어가는 이 씨.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바쁩니다. 차에 거의 안 타 계시네요, 기사님. 네, 네. 그냥 저희 농담으로 상추 운전하고 이분 배송하고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야간 배송의 경우 어둡고 비좁은 골목을 차량이며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높습니다. 복도나 계단에 센서 등이 나간 곳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데 진짜 어둡네요. 네,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손전등 없으면 거의 배송 불가능한. 야간 배송 중 발생한 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어제 또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대리점에 어제 넘어져갖고 손목이랑 다쳐가지고 다른 기사님. 야간에는 그래서 주간보다 이렇게 다칠 부상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가 일하는 게. 야간 배송엔 신선식품이 담긴 프레시백 비중이 높습니다. 주황색이랑 파란색은 이제 제가 배송해야 될 집들이고 녹색으로 떠 있는 거는 프레시백 회수가 있는. 이따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친환경 정책의 일환인 프레시백.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가방 회수 업무가 추가된 셈입니다. 쿠팡에 계속 이제 가로사 생기고 뭐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프레시백 회수가 수행률에 반영은 안 돼요. 1년 단위로 대리점하고 재계약하는데 대리점하고 재계약할 때는 저걸 반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점에서는 기사들한테 야, 회수율 떨어지면 재계약 안 돼. 그러니까 저기 회수율 신경 써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기사들한테. 쿠팡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기사들한테는. 실제로는 프레시백 회수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예전과 똑같이 압박을 받는 거는 똑같은 거죠. 오전 12시 28분 첫 번째 배송을 마감하고 두 번째 물량을 싣기 위해 물류센터로 향한 이 씨. 분류 작업과 상차를 마치고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두 번째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전등 대신 헤드랜턴을 착용합니다. 제가 이제 손전등이랑 헤드랜턴이랑 번갈아가면서 끼는데 노동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한 가지 가지고 이게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지속이 안 돼서 번갈아가면서. 여기 지금 2회전 두 번째 배송이시잖아요. 네네. 총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배송 3회전 배송하죠, 3번. 3회전. 네. 근데 여기 아까 왔던 동네 네. 같아가지고. 아마 가시면 네. 아까 제가 배송했던 물건 있을걸요. 다회전 시스템의 특성상 주문 시각에 따라 같은 건물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여기 왔던 건물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3층하고 302호랑 201호 배송했었는데. 이거 아까 기사님 네네. 배송하신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하루 약 11시간, 주 6일을 일하고 있다는 이 씨. 대리점이랑 쿠팡이랑 배송 단가를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수료도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매년 이게 삭감돼 왔어요. 3년째. 그러니까 24년에 단가 삭감될 때는 월 한 60만 원씩 평균이 줄어든 상태였었고, 단가를 깎아도 물량이 늘려줄 테니까 니네는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들로서는 이전에는 300개를 배송하면 벌던 돈이 지금은 400개, 450개를 해야지 이제 그 수입을 맞추니까 계속해서 이 일하는 조건은 계속해서 이제
대구 후퇴대 앞쪽. 마감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마지막 배송이 시작됩니다. 3회 전에 평소에 한 2배가 나와서 좀 빡세게 배송을 해야 됩니다. 진짜. 평소 40개가량 나오던 3번째 물량이 전날부터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물량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배송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방법은 하나뿐. 시간에 좀 떼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빼야 될 것 같은 물건을. 이때부터 마감까지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마감 전에 배송을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보통 1시간에, 지금 1시간에 50개를 했거든요. 지금 1시간이요? 네. 마감 시간을 이제 못 지키면 이게 이제 답은 이제 수행률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돼서 나중에 이제 대리점 재계약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여서 7시에 마감 시간 전에 배송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감과 스트레스, 압박감을 받죠. 이날 하루 같은 집에 3번을 배송한 경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고객은 편리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단가 대비 기름값과 시간, 체력이 몇 배로 소요되는 일입니다. 손대를 하루에 3번 가는 이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거여서 오늘도 마감 전에 배송을 마친 이 씨. 평소보다 더 많이 달린 덕분에 2배가 넘는 3회 전 물량을 무사히 배송했습니다. 배송 목록에 가면 이제 숫자가 다 0으로 다 배송됐다고 나와요. 완료가 오늘 이제 배송할 숫자예요. 이날 하루 총 156가구에 264개의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마감에 쫓기는 시간 전쟁을 끝내고 나면 그때서야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이 씨. 기사들 사이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어제 쿠팡보다 나은 쿠팡은 없다 이렇게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피로와 이가 쌓여 있는데 지금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 현장에는 그래서 날 받아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과로사는 발생하고 사람은 죽을 거다. 집에서 주문만 하면 편안히 받을 수 있는 상품. 그 배달 과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난달 최악의 폭염 속 극한 노동을 하던 택배 노동자 3분이 불과 닷새 만에 잇따라 숨졌습니다.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선 앉은 채로 사망한 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뒤늦게 발견돼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우리 법은 주 최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4.5일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업은 물론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네, 안녕하세요. 특근을 마치고 퇴근 중이라는 28살 동주 씨를 만났습니다. 동주 씨는 왕복 2시간 거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특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다시 나갈 채비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두 번째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동주 씨.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꼬박 15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 전 동주 씨가 에너지 음료를 챙겨옵니다. 구매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마셔야 됩니다. 아, 지금 드시려고요? 하루에 네. 평균적으로 2캔 마시거든요. 2캔이요? 네. 근데 엄청 피곤하면 3캔까지 마시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뇌는 깨어 있고 또 에너지 드링크 마시니까 또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진짜 큰일이 나겠죠. 네, 언젠가는. 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느끼곤 있지만 당장 밤을 새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처럼 특근이 있는 날이면 일하는 시간만 꼬박 24시간. 깨어있는 것이 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4월 불과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쓰리잡을 유지했다는 것. 당시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그나마도 최대한 쪽잠을 자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일을 하나 줄였지만 쓰리잡을 동시에 할 때는 아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박스를 이제 빨리빨리 이제 치워야 할 때가 있었는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러다가 죽나 싶을 정도로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만두고는 싶은데 그만두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사회초년생 시절만 해도 식품회사 한 곳만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다는 동주 씨. 이제는 친한 친구에게조차 먼저 연락하기 힘들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주 씨는 왜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일단 자격증 공부하는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 병원비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셔가지고 좀 치료를 좀 자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 생활비랑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했던 그 주식 손실 그거 메꾸느라 그런 걸 다 합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지금도 저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잠자리에 드는가 싶더니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동주 씨. 세 번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3개의 일을 해야 겨우 저축을 할 수 있는 현실. 과연 언제쯤이면 지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일 모이면 나이가 30을 바라보는 그 시점인데 저축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더 많이 일해야죠. 네. 그냥 되게 비참해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당장 돈을 모아야 돼요. 주 5일제가 보편화된 지 오래지만 우리 주변엔 언젠가부터 투잡, 쓰리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게 이렇게 하면서 대출 받은 것도 상환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이제 새벽 1시까지 둘 다 물류센터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제가 가게 혼자 보고요. 한 3개월 만에 살이 한 15kg 정도 빠질 정도 했으니까
혼자서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 수입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자영업 하고 있는 곳에는 한 9시쯤에 출근을 하고요. 오후 한 3시 반, 4시쯤 되면은 회사로 넘어가고요. 7시에 퇴근을 하고요. 패스트푸드점을 가는 날은 10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반에 퇴근을 하고요. 학습지를 한 20몇 년 했거든요. 학생 수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수입이 중요니까 다른 일을도 이제 같이 해야 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불알바 하고요. 오후에 이제 학습지를 하고, 토일은 라이더 배달 일을 하고. 7년째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는 김현정 씨. 현정 씨는 일을 시작하면 좀처럼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도 앉은 자리에서 작업을 하며 때운다는 김 씨. 메뉴도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채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드시면서 하세요? 네네. 그래도 하도 이제 계란만 먹으니까 계란이 사실 제일 편해요. 계란이 제일 편해서 계란 먹는데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이 엄마 닭 되겠다고 작업하다가 중간에 먹고 이러고 있다가 사실 버티다가 먹을 때가 더 많아요. 이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그런 적 있는데 이게 계속 앉아있다 보면 이제 소변이 마른지 대변이 마른지 잘 몰라요.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근데 앉아서 이제 계속 물을 먹어요. 음료수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잠깐 일어나면 이제 그게 한밤에 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막 소변이 막 급해서 막 뛰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참은 거죠. 제가 참은 게 아니라 참아지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방광염 걸리기도 하고. 실제 김 작가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9시간 내내 책상 앞에서 모든 걸 해결하며 작업에 몰두합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요거 수정 끝나서 이제 보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받았던 거 이제 그거 하고 그 한 작품만 해서는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 개의 지금 테스트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데도 약간 빠듯하면 이제 강의 나가고 하는 거예요. 요건 다른 작품, 요건 다른 작품 이렇게 하고 학교 나가는 것도 있어요. 5교시, 5교시, 뭐 1교시, 2교시. 또 다른 일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 거기에서 지워봐. 작가지망생 과외일. 웹툰 3작품과 학교 수업, 과외까지 합하면 사실상 식스잡인 셈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이번 달에 200 조금 넘게 벌었나?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저는 그래도 250 정도는 벌어야 지금 여기 사무실이랑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돼서. 쉴 시간도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그나마 워라밸이 좋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온종일 작업대 앞을 떠나지 못하는 웹툰 작가들의 일상.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움직이기 힘든 작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통증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통증이 좀 앉아있기 힘들 정도고 잔악스 먹으면 그래도 글 쓸 수 있을 정도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아플까봐 자꾸 공황발작오고 쓰러지고 이래서 그렇지. 입원을 하라는 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니까 내 몸이 통제가 안 되는데 뭐 이거는. 이거 저 한 4만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만 다 쓰고 가면 될 것 같아요. 4만자? 병원에서 써. 거기 그 베드 테이블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안심이 될 거야. 이거 4만자만 다 쓰고 갈 거예요. 4만자를 다 쓰면 오늘 밤이 새지. 4만자를 어떻게 하루에 만자씩 써도 4일이 걸리는데. 한 15일쯤 14일에 마감 딱 때리고 가려고요. 일단 안 쓰면 안 돼? 오늘은? 오늘 써야 다음 주에 병원. 그러면은 적어도 2-3시간만이라도 누워 있어요.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걸려오는데요. 아프시다, 뭐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거 새벽에 전화 걸려오는 것도 많고 판단력이 일단 상실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로를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옆에서 불이 나도 불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감각이 잘 안 돼요. 평소라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12년 차 웹툰 작가인 하 씨 본인이 직접 겪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개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거의 작가님의 약간 평균적인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그냥 계속 10년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운데 요 시간이 수면 시간이신 거예요? 그렇죠. 한 6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한 타임 하면 좀 여기서 살짝 저녁 식사하고 요 6시부터 또 다음날 새벽까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던 중 발작 왔어. 발작. 일요일에 발작 온 거예요. 이렇게 일하니까 발작 온 거예요. 발작 와서 휴식. 작가 데뷔 4년 만에 찾아온 공황장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웹툰이 보통 65에서 지금 70컷이 한 개 회차예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평균을 내보자 했을 때 한 3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20만 원 받고 계속 일을 했어요. 네, 12년 경력인데.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일을 늘리는 것. 주 90시간, 주 100시간도 심심치 않더라. 많더라. 제가 오히려 적은 거더라고요. 주 80시간. 제가 콘티 작가이기 때문에 노동량이 다른 그림 작가보다는 좀 적거든요. 주 52시간으로 작업을 대폭 줄인 지금도 상비약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게 발작할 때 먹는 데는 전압 방법이고요. 이건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졸민이라고 그런 거 있고. 이건 아침에 먹는 약이에요. 이건 어떤 약이에요? 우울증 약이랑 안정제랑 이건 ADHD 약. 이거 안정제였을 거야. 항불안제. 그녀에게 동료 작가들이 하나같이 털어놓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정상이다. 쉬어라. 그만해라. 지금 부당하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다. 웹툰 하려면 그래야 해. 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랑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이렇게 지나치게 휴식을 하지 못하고 일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래도 돼요.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이 더 많습니다. 1년에 3주 이상 더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통계만 봐선 알 수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이른바 초장시간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사례자들은 하나같이 주 52시간만 일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투잡, 쓰리잡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열악한 일자리의 증가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로는 법과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8년 차를 맞은 지금도 야근이나 밤샘이 잦은 직종은 여전히 남아있고 때로 누군가는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30대) 직장인 이민정 씨는 매년 이맘때면 서해의 한 바닷가를 찾습니다. 원래는 3월에 오고 8월에 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3월에는 가족에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거의 1년 조금 안 돼서 12개월 만에 왔죠. 2살 터울의 오빠를 떠나보낸 민정 씨.
오빠가 유서에다가 바다에다가 뿌려달라고. 자기 이제 죽어서라도 조금 여행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하고 싶다고.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오빠 민호 씨. 사망 당시 입사 5년 차였다는 민호 씨는 기계 도면을 설계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네. 얘 이름이 곰돌이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 곰돌이 사진 좀 내놔 안 했나 이러고. 원래는 사내 기숙사에 살고 있다가 주말마다만 오면 오빠 눕고 곰돌이는 오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자고. 갈수록 집에 오는 날들이 뜸해지는가 싶더니 사망 넉 달 전부터 주말도 휴일도 없다고 하소연하던 민호 씨. 생전에 민호 씨가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긴 블로그입니다. 사망 2달 전 남긴 글에는 회사에서 자고 출근했다거나 한 달간 하루 쉬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죽기 한 몇 주 전에도 전화를 해서 울면서 일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 엄마도 네가 힘들면 쉬어도 된다, 쉬어라. 그러면 저 3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오빠가 3월 초에 그렇게 가버린 거죠. 항상 잠이 부족했던 민호 씨. 사망 전날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고 회사도 하루만 쉬고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오빠는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오빠를 가장 괴롭혔던 거는 일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고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된 거는 오빠가 조금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지난해 말 산재 신청은 불승인됐습니다. 현재 민정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거나 아니면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어서 일을 못하든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야지만 일을 안 하고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에만 내몰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은 과중한 노동이 결국 과로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중첩돼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 현실 판단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거고요. 회사를 뛰쳐나간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거꾸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거고 시스템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 장향미 씨와 함께 삼성역 인근을 찾았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럼 저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예, 이게 출근하는 길이에요. 향미 씨의 동생은 매일같이 이 길을 오가며 일했던 경력 10년 차의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지하에 식당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제 제가 쉬는 날에 여기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랬었죠. 일 얘기는 사실 저한테 거의 잘 안 했어요. 네. 걱정 많이 안 끼치고. 네, 뭐 제가 얘기하면 항상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니까. 전 직장 상사를 따라 회사를 옮긴 지 2년 8개월 만에 맞이한 비극.
동생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동생이 떠난 그날 아침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집에서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침에 동생 방에서 알람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근데 평소에 동생이 먼저 일어나서 알람을 끄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동생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언니는 동생의 죽음이 회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랑 저희 아빠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바닥을 대굴대굴 막 구르면서 크게 오열을 했었거든요. 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 이거는 동생이 그 차고 다녔던 출입카드. 동생 민순 씨는 입사 직후부터 야근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출근하고 한 4일 정도 됐을 때부터 이미 야근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거죠, 회사에서. 동생과 주고받은 문자, 새벽 퇴근, 밤샘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동생은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토요일 자정이 넘은 시각, 이미 퇴근했냐며 주말에 일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에 심지어 주말에 열리는 이벤트 지원까지 요구한 회사. 참석 여부는 인사고과에 반영됐습니다. 사망 직전 언니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다는 동생. 그리고 출퇴근길 교통카드 기록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어린 이제 신입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 직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를 신고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서 회사를 떠나는 것도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소송. 아, 예,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아, 예, 그때. 네. 이때부터 동생을 대신한 언니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과중한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나 회사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데 이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 즉 산재 인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회사가 사실 한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결코 인정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과로 자살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 책 쓰고 이제 그다음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통계를 냈을 때의 자살에 대한 통계는 산재로 인정된 통계만 내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30건대였죠. 경찰청 통계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살의 우리나라 사건 수를 1년에 약 500건 정도로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 실제로 노동자들이 업무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가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상의 중요성도 물론 크지만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자살하는지를 알아야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직으로 일하는 30대 초반 희지 씨. 지난해 봄부턴 주말에도 늘 한두 개 일을 병행하며 주 7일을 일해왔습니다. 고된 과로의 결과는 몸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좀 과로하고 그런 날에는 좀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가끔씩 과호흡이 오면서
일할 때 좀 심호흡을 몇 번 해줘야 한다거나 심지어 퇴근길에는 지하철 타기 전에 걷는데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10분 넘어가도 안정이 안 되니까 아예 구급차 불러가지고 몇십 분 있다가 집에 겨우 가고 그럴 때 보면은 되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정신과 처방도 받아봤지만 오히려 심한 약물 부작용을 겪었다는 희지 씨. 4층에 살 때는 진짜 막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한 적도 있었고 무의식증. 기억은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나면 창문이고 방출망이고 싹 다 열려있고 냉장고 보면 맥주캔이 따져있다거나 그냥 외출하고 그랬대. 기억은 없는데 제가 나가는 걸 영상을 다 찍었어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잠들 수 없는 공포까지 겹치며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동안 제가 맨정신에 그런 건 아닌데 약을 먹고 한번 자해를 했어요. 과로가 가장 컸던 것 같기는 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그냥 계속 눈 감으면 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 실제로 과중한 노동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과로와 심뇌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완형 교수. 최근 과로가 실제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붉게 표시된 영역들이 이제 특정 부피가 좀 증가했다거나 또는 신호 강도가 강하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신경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활성화가 된 영역에 오히려 기능 저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의 영향을 받은 뇌는 인지 영역은 물론 정서 영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상대방의 어떤 표정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참지 못하고 좀 과하게 반응을 한다던가 또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든가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생각에 매몰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우울증 환자나 불안장애 환자에게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일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내몰리는 노동자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과중한 노동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장 신화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야 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거의 DNA에 박혀가지고 이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는 더 일할 자유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오는 영감에 기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빨리 이 장시간 노동 신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의 시간으로 발상을 전환해라. 프랑스 노동법 학자의 말입니다. 한 전문가는 평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초장시간 노동자가 공존하고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실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시장이 점점 양극화되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해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시간 줄어든 거에 대해 혜택을 못 받는 분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자신의 일과 생활을 균형시키고 아이를 낳고 삶을 계획해 나갈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제도와 어떤 또 실제로 이분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사업 내에서의 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들과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새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쿠팡의 한 물류 창고를 찾은 사람들. 연이은 폭염에 물류 창고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런 거를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폭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30도가 넘으면 그러네. 오후에는 33도, 34도, 35도 넘어갑니다. 오전 9시 온도는 이미 35도에 육박했습니다. 2시간에 20분씩 쉬고 있지만 폭염 속에 1시간 이상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폭렬 질환 이런 거막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있죠. 냉난방을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할 생각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고 8월 10일 정도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도 올라가면 그분들이 수명이 한 10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간이 원래 냉동창고로 했던 데라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에 들어와서 노동자분들이 그만큼 불리한 조건을 이렇게 하는 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